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는 연령층 중 어느 나이대 분들이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떠나서 부모, 특히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께는 만약의 상황을 준비하는 또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께는 자식 정말 바르게 잘 컸다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없는 자신감도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죠. 그 천인공노할 사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제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어떤지 알지도 못했어요. 현실을 사는데 급급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된 애딸린 과부였죠. 나이 30이 넘어 남편과 결혼했던 저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 순간 남편을 사고로 잃었어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죠. 그 원통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일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눈앞이 깜깜했고 어딜 딛고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도 막히고 감각이란 감각은 죄다 멀어버린 것 같은 그때 아들의 울음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또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렇게도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냥 우는 소리인데 아빠가 죽은 걸 알고 우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그 울음소리에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저는 꼭 아들을 누구보다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몸조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아들을 등에 업고 일을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쭉 고생 시작이었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아들만 생각하면서 일하니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는 생각만 들지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들에게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엄마였어요. 돈을 벌면 아이에게 신경 써줄 시간이 줄었고 아이에게 신경을 쓰면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둘 중 하나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는데 결국은 돈이었죠. 물론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도 아들은 제가 해준 것에 비해 너무 잘 자라줬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품 안의 자식이 착한 건 당연하지만 아들은 성인이 되고서도 여전히 착했죠. 나이 30이 가까워지는데 제가 시킨 심부름을 귀찮은 내색 없이 뭐든 들어주는 아들이었고 제가 걱정된다고 하는 말에는 친구들 약속도 미루거나 취소할 만큼 제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맙고 너무 대견스러웠지만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마 치마 폭에 쌓인 아들처럼 보일까 봐서 말이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 상관은 없었는데 아들 혼사길이 막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모자란 게 많은 집안이다 보니 아들에게 흠집이 되는 건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아들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그렇게로 바라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생기게 됐죠.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며 질투나 걱정보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그걸로 더 바라는 건 없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취직도 했으니 이제 남은 건 결혼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까지 가길 바랬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직접 본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나 아들의 여자친구나 서로를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던 걸 감안하더라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너무 별로였어요. 멀리서 본 행동과 태도 때문에 말이죠. 우리 때로 말하면 순 날라리 같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분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마주치고는 그런 모습을 싹 지우고 조신하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너무 오바스럽다고 할까요? 좀 모자란 게 나을 텐데 너무 과해서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 뵙게 돼서 정말 좋아요.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네? 안아요? 아니에요. 내가 동네 나왔다가 나온 거라 씻지도 못하고. 어머머머. 괜찮아요. 사실 저 어머님 뵙게 되면 이렇게 꼭 안아드리고 싶었거든요. 민철 씨에게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이 돼서. 아, 그런 걸 좋아하는 어머니들도 있겠지만 저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와서 그런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 안다고 제가 반갑고 뭘 안다고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행동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불려시가 하는 행동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길 바라다 헤어지길 바라는 걸로 제 바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따로 행동하진 않았죠. 왜? 그 좋아하는 사이 말리면 더 불타기 마련이잖아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사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뜨겁게 불탔다 확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오랜 인연을 이어갔고 급기야 나중엔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이제 뜯어말릴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상황을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예비 며느리를 보려고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허영심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주 메고 다니세요. 아이고, 이건 명품백 같은데. 나 이런 거 들고 다닐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 거 들고 다녀도 몰라보고. 그래도 어머님 나이엔 명품백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셔야죠. 그리고 저랑 세트라서 저랑 어머님이랑 밖에 다니면 다들 부러워하며 쳐다볼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런 명품들 많이 사드릴 테니까 이런 선물에 익숙해지세요. 돈을 잘 벌면 사람 수준에 따라 명품도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아들 월급이나 예비 며느리 월급이나 그런데 돈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는 선물을 가지고 와서는 앞으로 계속 선물을 한다니. 빈말이라고 해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거기다 며느리가 입고 온 옷과 가방도 죄다 명품이었어요. 그걸 보니 제 아들 앞날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있는 아들에게 제 이야기가 귓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명품 없는 여자가 어딨어요? 진화도 자기가 알아서 재테크하고 계산해서 사는 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혼자 살 때랑은 씀씀이가 다르죠. 또 옆에서 잔소리야 저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좋은 면만 얘기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 말을 해봤자 속이에 경일 끼었습니다. 그때부턴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그래, 며느리가 내 마음에 들어서 뭐하나. 아들 마음에 들고 아들에게 잘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네에게 최대한 신경을 끄고 살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먼저 제게 찾아왔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제 아들을 쥐고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아직 쌩쌩한데 벌써부터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면서 요양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 진짜 좋은 거 있죠? 제 친구 할머니가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진작 들어갈 걸 그랬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래요. 솔직히 요즘 도시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세상 변하는 것도 젊은 저희도 따라가기에 벅찬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곳은 비슷한 연세 가지신 분들끼리 비슷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울리시고 생활하시니까 좋은가 봐요.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그런 데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도 그렇고 혼자서 지내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나중 이야기니까 아직은 별 생각이 없네.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좋은 거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서 재산 상속도 먼저 해주시고 요양원에서 저희가 주는 용돈 받고 재밌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가끔 저희가 찾아가거나 어머님께서 어디 가자고 말씀하시면 놀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넌 지금 나보고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말이니? 네? 왜 화를 내시고. 전 어머님께서 편히 누가 요양원에서 편하다고 말하면 나도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혼자서 사는데 불편하다고 했니? 외롭다고 했니? 근데 무슨 벌써 요양원에 가라 말라 얘기가 나와? 아니요,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요양원 소리만 몇 달째야. 요양원 소리 나오면 꼭 나오는 말이 재산 상속이고, 저번에는 뭐? 손주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어? 그럼 애를 낳고 얘기를 해라. 넌 마치 내 입에서 재산 상속해주겠다고 나오면 애를 낳을 것처럼 말하잖니? 오늘도 용돈을 받아가며 요양원에 있어? 너 정말 지금까지 그 요양원 달고 사는 저희가 뭐야? 도대체 뭐냐고? 눈에 훤히 보이는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났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끝났다면 나중에 어설픈 사과를 받고 없던 일이 되었을 텐데 제가 자기 처에게 뭐라 한다고 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사람한테 그래요?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나이 들면 온몸이 고장 난 거고 그러면 고쳐주거나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요양원에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바빠서 엄마를 못 들여다보니까 말한 건데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여요? 뭐? 너 지금 옆에서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게 내 걱정하는 말이니? 그럼 전화를 자주 하거나 다른 식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요양원이 답이 돼? 너 아무리 네 처가 한 말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중립을 지켜야지. 중립은 무슨. 엄마는 이 사람한테 중립인 적 있었어요? 있고서 그런 말 하냐고요? 엄마 나이 들면 챙겨줄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에요. 그럼 좀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사세요. 뭐? 눈치? 이 녀석이. 그래, 나이 들어서 너희 도움 받지 않은 마. 그럼 눈치 안 봐도 되는 거니? 그럼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언제 네 처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색한 적 있니? 내가 그런 적 있어? 며느리와 시작된 언쟁이 아들에게 옮겨붙었고 그때부터는 서로의 감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만해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께서 오해하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편하시라고. 너 그 눈물. 아우, 내가 어이가 없어서. 엄마, 우는 며느리한테 끝까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진짜 엄마 너무하시네요. 어쩌면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 며느리와 아들은 그만 가볼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며느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 역시 저에게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괘씸하게 느껴지던지 저도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이 악물고 연락하지 않았죠. 그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해 아들 소식이 궁금했고 걱정도 되었지만 분노와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점점 늘어났어요. 며느리를 처음 보고 쎄한 기분을 느꼈을 때 헤어지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연애는 몰라도 결혼만큼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못하게 말려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 전부 그때 되어서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저에 대한 원망만 늘어갈 뿐이었죠. 그런데 과거의 제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아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늘어가던 중 드디어 아들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아들이 반가웠던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제가 버선발로 나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반긴다면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진 소리와 함께 내쫓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고 있는 제게 죄송하다며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희가 정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어머님 생각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상황이 과열되다 보니 어머님 의견은 무시하고 저희 의견만 계속 주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제가 너무 제 의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가 연락하지 않았던 건 저희가 어머님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날 어머님께서 정말 많이 화가 나 보이셔서 금방 풀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괜히 섣불리 찾아가면 어머님 심기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불을 지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믿어주세요. 맞아요, 엄마. 저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난 모습은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언제쯤 연락해야 화가 풀리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지나면 화가 풀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찾아온 거고요. 엄마, 그날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엄마가 엄마를 생각하는 저희 마음을, 이 사람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생각해서 그게 화가 나서 격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혹여 이 사람 편을 들었다거나 엄마를 가볍게 보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마음이라고 하든 엄마께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건 정말 죄송해요. 지금도 그날 제가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행동 엄마 앞에서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도 그날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내가 어른이면 조금 더 차분하게 대화로 이끌었어야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니 나도 그날 일에 대해서 잊도록 하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너희 의견 곡해하지 않고 듣기로 할게. 이제 오해는 다 풀었으니 그만 일어나자. 이렇게 왔는데 안에 들어가서 밥이든 차든 먹고 가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두 아이의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몸을 달달달 떨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거기다 두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화는 아직 덜 풀렸지만 아직도 두 아이의 진심이 의심되고 괘씸했지만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줘야 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눈에 보이는 거짓이라고 해도 용서를 해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어른이고 엄마고 부모인데. 그날의 일은 잊고 전처럼 지내려고 애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그러다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 엄마,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번 일이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겸 또 화목하게 지낼 계기를 만들 겸 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아유, 나 데리고 다니면 너희 고생만 하지.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여행은 너희끼리 다녀와. 엄마 생각해서 계획 세운 여행인데 엄마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럼 아예 다 같이 안 가는 게 맞고요. 네, 맞아요. 이 여행 저희가 원래부터 있던 계획이 아니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 중심으로 계획한 여행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어머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하길래 꼭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해외여행? 해외여행이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동남아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여행이 드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비행기표부터 먹는 거 사는 거 전부 다 부담할 테니까요. 아유, 그럼 더 아니다. 아니, 노인네가 무슨 호강하겠다고 내 자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여행을 즐겨. 아이, 됐다.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거기다 내가 말했잖니. 전에 일은 깨끗이 싹 잊겠다고.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여행 가세요. 저희가 정말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 다들 자식들과 해외여행 한 번 정도는 가요. 부담 가지실 일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와 이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이번 잠깐이 아니라 몇 달 내내, 아니 1년 내내 여행 모시고 다녀도 모자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짧게라도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하는 거죠. 엄마 모시고 여행 가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가요. 네?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제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찾아온 것만으로도 놀랄 일이었으니 여행 이야기가 나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짓으로 사과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기대가 되기도 했거든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사실 전 태어나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 없다고 하는데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씩은 다 가본다고 하는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키울 때는 돈 번다고 못 갔고 아들을 다 키우고 나니 아들 결혼식에 필요한 돈 아낀다고 못 갔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노후 자금 모은다고 또 못 갔습니다. 아들에게 돈 쓰는 건 얼마라도 아깝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한테 쓰는 돈은 돈 1,000원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돈도 있고 시간이 있었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 그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동남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반짝이고 푸른 바다, 아름다운 해변, 따뜻한 날씨 등등 그런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들 돈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행 가는 돈이 얼만데 그걸 자식한테 부담하게 만드나 싶어서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바짓가랑이 잡듯이 여행을 가자고 애원하는 겁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승낙했어요. 사실 저도 해외여행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고 그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더욱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다 오해가 됐든 실수였든 가족 간에 큰 다툼이 있고 난 뒤에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 이번 여행이 가족 간의 더 끈끈한 유대관계와 나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았어요. 대신 아들에게만 여행 경비를 부담 지어줄 순 없어 여행지에서 쓸 돈은 제가 대신 내주려 환전을 잔뜩 해서 갔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함께한 여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기가 꿈속이 아니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하루하루 날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면 잠이 드는데 또 날이 밝아오면 귀신같이 눈이 떠졌어요. 1분이라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말이죠. 여행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 주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배려해주는지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고 문화도 음식도 뭐 하나 안 낯선 게 없는 나라에서 제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아들과 며느리가 뒤에서 많은 걸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나이든 엄마이자 시어머니 호강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아들 며느리 덕분에 더 행복한 여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까지 쌓인 감정은 싹 정리하고 더 끈끈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한 그 행복한 미래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 일이 생긴 거죠. 폐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이요.
동남아 해외여행 4일차.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배 타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배를 타고 무작정 이동했죠. 제가 어딜 가는 건지 알게 된 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왜 천막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엄마. 여기 우리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무인도예요. 뭐? 무인도? 무인도를 왜 와?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라서. 요즘 세상에 어딜 가도 사람 없는 곳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더라도 어디서나 소음이 들리고 휴대폰으로 인터넷하고. 근데 여긴 사람도 없고 소음도 없고 휴대폰도 안 돼요. 전부 자연적인 것밖에 없고요. 거기다 누구 하나 의식할 거 없는 무인도니까 자유롭고 좋잖아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난 좀 그렇네. 모처럼 여행 온 건데 즐길 시간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안 있을 거고 2시간 뒤에 배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이 시간을 즐겨요. 여기 진짜 고생해서 찾은 섬이에요. 말 그대로 섬 하나를 통째로 빌린 거라고요. 맞아요, 어머님. 이런 거 한국에서 하려면 진짜 돈 많이 줘야 해요. 그나마 여기는 섬이 많아서 배값만 든 거지. 근데 저희가 여기 섬 찾는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섬은 많은데 이렇게 아름답고 드나드는 인적이 없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 준비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딱 2시간 정도니까 여기서 있는 만큼은 저희가 바라는 것처럼 즐기다 돌아가요. 저희가 섬 나가서 또 재밌게 해드릴게요. 안 내킨다는 건 아닌데 그래 즐기자. 너희 말대로 사람도 없고 파도 소리 나뭇잎 소리만 들려서 또 좋네. 사람 냄새나 매연 냄새도 없고. 나 잘 즐기고 있을 테니까 너희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렴. 제가 나이 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러 배까지 타고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온 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생각이야 집에서도 하루 종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 애들이 바라는 대로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애들이 고생한 것도 있는데 그 정도 이해 못할 수는 없었죠. 또 그런 마음으로 섬을 다시 둘러봐서 그런지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우선 섬이 아름답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해변이 완만해서 투명한 바닷물을 깊게 들어가 즐길 수 있었고 나무와 풀이 그림에서나 볼 것처럼 나 있었어요. 금방 풍경에 온 신경을 빼앗겨 도시에서 벗어난 힐링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자연에 빠져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을 때 바닷가에 떠있는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말한 그 배인 것 같았어요. 아직 1시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배가 온 건가 싶던 차, 이상한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옷 입은 게 제 아들 며느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맞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탄 배는 섬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때까지도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눈에 보여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그 다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부름에 제 쪽을 쳐다본 아들과 며느리가 다른 반응 없이 차갑게 고개를 돌려 반대편 바다로 향하더라고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이 왔던 저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민철아! 민철아 어디가? 얘 진화야! 너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돌아오는 거니? 얘들아! 얘들아! 소리를 질러도 제가 있는 쪽을 잠깐 쳐다보기만 할 뿐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애들이 날 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이 날 버리고 가다니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뭘 준비한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절 두고 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억지로 떨쳐내며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를 무인도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해가 뉘어 넘어가도 아들과 며느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절 버리고 간 게 확실해지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들을 의심하기 싫었어요.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생겨 섬으로 오는 게 늦어지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 믿음을 무인도에서 이틀이 지나는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제가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 믿기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람이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1분마다 제 온몸을 두르고 있는 기분과 머릿속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갇혀있던 생각에 무섭다가도 자기를 낳은 엄마를 버리고 간 아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착하던 아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생각하면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나서 속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내 꼴이 참 서글프고 가여워 슬펐고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절 더 미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있는 곳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무인도였잖아요. 일부러 이런 섬을 구한 건지 배 한 척 보이지 않는 섬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제 나이에 수영을 해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나무 그늘 아래 하늘과 바다만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죠. 그러다 순간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죽고서 아들 키운다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못된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다 첫 해외여행에서 버려져 내 나라, 내 땅도 아닌 무인도에서 죽는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인도에서 죽는 걸 바라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그대로 죽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죽더라도 그것들 앞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과일을 찾아다니며 구조가 될 때까지 살아남기로 했죠. 정말 그때 고생한 이야기라면 책 한 권은 나올 거예요. 비와 바람 피한다고 어설픈 움막을 만들고 불을 피워보려고 갖은 수를 탔었죠. 큰 돌을 밀고 끌고 당겨 해변가에 SOS 표시도 하고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과 열이나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 고생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떠올리며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제 이 악문 노력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기적과도 같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죠. 다른 섬에 관광객을 옮겨다 주고 가던 배 주인이 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분의 구조와 도움으로 섬에서 나와 음식 다는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저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언니는 죽은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놀랐고요. 언니는 제가 정말 죽은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은옥이니? 이거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거 아니야? 너 정말 은옥이야? 언니 나야 나. 동생 목소리도 못 알아봐? 아니, 목소린 맞는데 민철이랑 네 며느리가 은옥이 너 죽었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시신도 못 찾았다고 했어. 그래서 곧 네 장례식도 치를 예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너 살아있었던 거야? 누가 구해준 거니? 뭐? 내 장례식을 치러? 이것들이 정말 작정하고서 날 죽이려고 했네. 이것들이... 은호가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언니 지금 옆에 누구 있어? 누구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데서 통화해. 그리고 절대 나 살아있다는 거 알려서는 안 돼. 내가 살아있고 언니한테 전화한 거 언니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겠지?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너 은옥이 정말 맞아? 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야 해. 알겠지? 언니와 통화하며 듣게 된 말에 아들과 며느리 이것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좀 헷갈렸거든요. 나와 싸운 일이 아직 앙금이 안 풀려서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지 또는 많진 않지만 내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지 헷갈렸죠. 그런데 제가 미워서 이런 짓을 했다면 굳이 장례를 급하게 하겠어요? 자기들 의심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저 찾는 척을 더 할 텐데 제 장례를 급하게 치르는 걸 보면 제가 죽어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는 말이었고 그런 거라면 유산 상속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최근 아들 며느리와 다퉜던 이유 중 하나도 저를 뒷방 노인에 취급하며 자신들 보호 아래 있으라고 한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합당한 결론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들 며느리의 목적을 알게 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속이곤 무인도에 버려놓고 죽게 만들려고 한 이유가 겨우 돈이었다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제 아들이 한 짓이라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듣던 착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건지 며느리 그년 때문에 아들이 변한 걸 알았기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꼬임에 넘어가든 속았든 뭐든 간에 아들이 절 버리고 간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입단속을 시킨 다음 한국으로 돌아갈 여행 경비를 빌렸습니다. 돈을 빌린 뒤에는 대사관으로 찾아가 임시 여권을 만들고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때까지도 언니를 제외하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말이죠. 저는 두 사람에게 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두 사람에게 복수할 장소는 다름 아닌 제 장례식이었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주변에서 맴돌다 장례식장 조문객이 가장 많은 저녁 시간에 들어갔죠. 무인도에서 살아 돌아온 모습 그대로 엉망인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제가 제 장례식에서 나타나자 안에 있던 조문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소란에 빈소 안에 있던 아들도 나왔고요. 아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이만큼 커져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어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장례식장 안에 있던 다른 조문객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얼어붙어 있는 제 아들에게만 말했습니다. 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놀랬니? 아니지. 죽어야만 하는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놀랐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한 것들 모두 물거품이 돼서 안 되는데. 내가 돌아와서 놀랐어?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엄마 정말 무사한 거 맞죠? 괜찮은 거죠? 엄마, 저 엄마가 잘못된 줄 알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래? 너 내가 모르는 것 같아? 너 그날부로 며칠이나 됐다고 기억이 없어? 내가 외치는 소리에 쳐다보고 외면한 사람이 누군데? 그날 나를 무인도로 데려가고 날 안심시킨 뒤 버리고 간 게 누군데? 이 몹쓸 놈의 자식.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운다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감히 널 낳아준 엄마를 죽이려고 해? 그것도 돈 때문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혹시 바다에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셨어요? 아니면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바다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엄마 바다에 빠지고 무인도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진아는 계속해서 바다를 찾아다녔는데 저희가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좀 더 생각했으면 엄마를 금방 찾고 그러면
엄마가 고생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선 우리 병원으로 가요. 아니, 집에 가요. 가서 좀 쉬고 진정되면 그때 병원 가서 검사해요. 너 정말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구나. 너 정말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래, 네가 거짓말하면서 발뺌한다는 거지? 그럼 나도 다 방법이 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날 버린 걸 확인시켜주려고 온 거고. 내가 놀란 척하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사실 며느리는 제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효 같은 자기 처에게 정신을 빼앗겨 그때는 잠시 그럴 수 있었다고 해도 자기 손으로 제게 그런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할 줄은 알았고 제가 살아 돌아와서 조금은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놀랍고 무섭게 보이던지 이제 제게는 아들이 없다는 걸, 착하던 제 아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아들이 한 짓에 대해 알리려고 한 순간 밖에 나갔던 며느리가 와서는 다른 식으로 절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몸은 다친 곳 없으세요? 저희 알아보시겠어요? 나 이년아! 언제부터 네가 내 걱정을 했다고.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민철이 곁에서 떼어놔야 했어. 네가 꼬리 10개 달린 불려시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예상해야 했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는 뭐? 다친 곳 없으세요? 그래, 너희가 날 낭떠러지가 아니라 무인도에 버려서 기력이 쇠한 것 빼고는 멀쩡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 너희가 얼마나 페르나인지 알려주려고 하고 너희가 날 버리고 간. 여보, 어머님 빨리 모시고 가자. 아무래도 정신이 아직 온전치 못하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요. 사실 저희 어머님 치매를 좀 앓고 계시거든요. 고인을 욕하는 일이 될까봐 말 못했던 건데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것도 많으시겠지만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치매? 날 죽이려고 하더니 이젠 내가 치매에 걸려? 어머님 왜 오시자마자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가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효도하려고 간 여행에서 그렇게 돼서 얼마나 자책했는데 또 이러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머님 오래오래 모시고 사는 게 이와 제 소원인데. 얼른 가요. 저희 의심하고 원망하시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닌 저희 앞에서 하세요. 늙은 엄마, 시어머니가 너네 손바닥 아래 있는 것 같지? 내가 머리도 산발에 꼴도 엉망인데 내 장례식에 찾아와 너희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라니까 치매라고 몰아세우면 지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이거 어쩌냐? 내가 보기엔 너희 발악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어떻게 하든 이 위기 못 넘길 것 같은데. 너희 나한테 너희가 한 짓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나 있다.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찾아온 거야. 자, 그 증거 사람들 앞에서 다 같이 보자. 저는 조금 전부터 제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증거를 꺼내들었어요. 제 휴대폰이었죠. 그 휴대폰 안에는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동영상 중 하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섬에서 멀어지는, 절 버리고 가는 영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틈틈이 제 유언이 될지도 모르는 말을 남긴 동영상도 찍혀 있었죠. 그 영상이 나오자 제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떡하니 벌리고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세상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그런 일은 바로 눈앞에서 보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아들 며느리가 제게 한 짓에 기겁하고 있었고 놀란 만큼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멸의 눈빛을 쏘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도 제게 그런 증거가 있을 줄 몰랐는지 조금 전 절 치매로 몰아세우던 모습은 사라진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에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들려줬죠. 왜? 여기 사람들이 전부 너희 쳐다보고 있으니 두렵니? 부끄러워? 겨우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날 무인도에 버린 거야? 일이 잘못되면 폐륜하라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도 안 하고? 아무래도 너희 바로 앞도 못 내다보는 멍청한 놈들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해주마. 이제부터 이런 경멸 어린 눈빛과 손가락질에 익숙해져야 할 거다. 앞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나와서 처벌받고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런 눈빛을 보일 거거든. 너희 설마 이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아무리 내가 자식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해도 나 죽이려고 하는 자식에게 손 내밀 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거기다 그 자식놈이 꼬리 10개 달린 불려우에게 넘어간 놈이라면 더더욱 용서할 생각 없어. 조금 전 옛날에 내 자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널 보니 그 생각은 더욱더 확실해졌고 대충 찾아봐서 얼마나 처벌받는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너희 감짓은 존속 유기죄가 된다고 하더구나. 거기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벌금 따위로 안 끝난다고 하니 너희가 지은 죄 톡톡히 치를 거다. 그 죄 법원과 교도소에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한 죄를 톡톡히 치른다는 건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질 거니까. 제가 고소 고발할 거라고 하자 바닥만 응시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번쩍하며 곧장 제 발 아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 욕심이 나서 엄마한테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앞으로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면서 살게. 제발 고소하지 마. 나잖아. 엄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민철이잖아. 어머님, 저도요. 저도 이제부터 진짜 어머님께 잘할게요.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고 하시면 살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번 일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도 후회 많이 했어요. 너희 거짓말에 언제까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민철이,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착한 민철인 제 만남에서 죽은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뭐니 해도 나한테 하나도 안 얻어. 네가 내게 비는 모습 아주 가증스러워서 지금 당장 경찰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너 불려씨,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저 멍청한 놈 구워 삶아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머리 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 착각하는 거다. 네 수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서 그대로 속아주기 민망할 정도인데 그동안 내 아들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뿐이야. 지금도 봐.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고 있잖니. 어머님, 아니에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죽어봐. 아까 그랬잖아. 내가 죽으라 하면 죽겠다고. 네? 그건 정말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는 척이라도. 니녀는 겨우 그 정도야. 다른 사람도 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얄팍한 년일 뿐이라고.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온 건 그런 너 상대하기 피곤하다고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충 받아줘서 90%, 저놈처럼 멍청한 놈 10%라 살아온 거라고. 어디 그렇게 살아온 대가 이번엔 제대로 받아봐라. 이 몹쓸 것들. 내가 너희 처벌받고 난 뒤에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날 죽이려고 온 대가 평생 치르게 만들겠어. 저는 두 사람이 제게 기대했을 모습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언니와 함께 제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돌아온 집에서 겨우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물론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휴대폰 배터리가 꺼질 정도로 전화와 문자가 왔죠. 하지만 일절 연락받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장례식장 이후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건 법원이었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존속 유기죄로 신고했거든요. 두 사람이 법원의 처벌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정황만 보더라도 너무 확실한데 저에게 결정적인 동영상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경찰 수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지 두 사람 SNS 메신저에 버젓이 범행 계획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었죠. 두 사람은 제 생명을 위협한 존속 유기죄로 인해 각각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보다는 징역이 길지 않았지만 처벌받게 했다는데 만족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두 사람의 처벌은 징역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 제가 겪은 파렴치한 폐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 처벌에 대한 연장선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두 사람이 징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처벌을 더 주게 될지 그때 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제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잠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돈 아끼다 물려줄 자식도 없으니 제 재산 펑펑 쓰고 있어요. 고급 실버타운에 큰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고요.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으로 큰 액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실 텐데요.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들어왔고 또 나름의 준비도 해놓은 상태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또 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제 재산은 제 아들에게 가지 않을 거고요. 이제 저에게 남은 생, 제 형제들과 친구들과 또 새롭게 만난 이웃들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꼭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이든 노인, 자식 없는 노인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말이죠. 그럼 저는 제 이야기를 다 적었으니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